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질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말미에 했던 말 기억나나요? 7단원은 외울 게 좀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내용들을 봐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수업 구성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반복해서 수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석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화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보존된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와 같은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물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뼈와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유해가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한다 라고 했었죠. 다음에 네 번째는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화석의 종류인데요. 표준 화석과 그 다음에 시상 화석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화석은요, 지층이 퇴적된 무엇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시기, 언제 퇴적이 되었는지 시기를 알려준다 라고 했었고, 특징을 보면 생존기간이 짧고요, 분포 면적은 넓다 라고 했었습니다. 예시로는 삼엽충은 어떤 시기를 알려준다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고생대를, 그 다음에 공룡은 중생대를, 메머드는 신생대를 알려준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상화석을 보면 시상화석은 지층이 퇴적된 당시에 무엇을? 그렇죠.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라고 했었고요. 특징을 보면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좁다 라고 했었습니다. 예시로는 고사리가 있었는데 고사리는 어떤 환경을 알려준다 라고 했었나요? 바로 온난하고 습연한 육지를 알려준다. 그 다음에 산호는 그렇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해당 지층이 퇴적되었다. 그 환경을 알려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어서 지질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생물의 그렇죠. 출현과 번성과 멸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라고 했었고요. 이와 같은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가장 긴 시기가 언제였나요?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생대, 세 번째는 중생대, 마지막 가장 짧은 시기는 신생대였죠. 다음 지질시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성캄브리아 시대였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도 공부했었는데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환경을 보면 뭐가 없었다라고 했었나요? 바로 오존층이 없었죠. 그래서 육지 생물이 육지에서 살 수 없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무엇으로 인해서 산소가 축적되었다라고 했었죠? 바로 남세균의 출현으로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죠. 남세균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생물, 화석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었나요? 좀 길었는데 그렇습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얘도 좀 길었죠.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화석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보면 오늘은 고생대와 그리고 중생대와 그리고 신생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생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질시대의 가장 첫 번째 시기,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는 기간이 어떻게 됐었나요? 약
46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나는 약 5억 4천만 년 전 이 시기 때 생물의 좀 다른 번성 혹은 멸종, 출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끊어서 성캄브리아 시대로 보고 이 시점부터 이제 고생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고생대가 시작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새로운 생물의 출현 혹은 번성 혹은 멸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끊어서 이제 새로운 시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기간은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로 우리가 그 기간을 잡습니다. 고생대의 기후적인 특징을 보면 대체로 온난 수변한 기후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게 말기에 빙하기가 존재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랑 좀 비슷하죠? 대체로 온난 수변한 기후였는데 다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환경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와 대기에서 바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해가지고 생물 종류의 수가 급증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와 대기에서 산소 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생물 종류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를 캄브리아기 폭발이라 부른다. 자, 이렇게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바로 산소 농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난한 기후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후와 산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서 생물 종류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기는요. 고생대가 시작한 시점인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5억 3천만 년 전. 이 시기 동안 생물 종류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대기 중 산소가 풍부해져서 고생대에 이르러 드디어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진 결과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외선을 차단해 주다 보니까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고생대 후기 또는 말기에 대륙들이 모여서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여서 거대한 초대륙인 판게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고생대 후기 또는 말기에 이로 인해서 서식지 그리고 기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이 돼요. 이와 같은 판게아 형성이 생물들의 멸종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 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생대 때 살았던 생물들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물과 관련해서 볼 때 유의할 점이요. 각 시기에 어떤 생물들이 번성했는지 혹은 어떤 생물들이 출현했는지를 구분해서 잘 봐줘야 합니다. 그럼 볼게요. 먼저 고생대 때 살았던 동물들. 고생대 바다에는요. 삼엽충이 번성했는데요. 삼엽충은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또한 고생대 바다에는 어류, 그 중에서도 갑주어가 번성하게 되는데 어류는 이렇게 생겼죠. 다음으로 육지를 보겠습니다. 육지에는 양서류와 곤충이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했습니다. 파충류가 번성한 게 아니라 파충류는 출현했어요.
그리고 고생대 바다에서는 삼엽충과 어류가 번성했고 육지에서는 양서류와 곤충이 번성했다. 파충류는 출현했다. 라고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물 어떤 게 살았는지 보면 먼저 양치 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양치 식물은요, 양치 식물보다 원시적인 식물이 바로 이끼류인데요. 이끼류들과는 다르게 양치 식물부터는 써볼게요. 뿌리와 줄기와 잎이 구분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양치 식물들은 씨로 번식을 하지 않고요. 포자를 만들어서 번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양치 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고사리, 육개장에 많이 들어가는 고사리. 네. 이게 바로 양치 식물이에요. 양치 식물이 번성했고요. 또한 거치 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번성한 게 아니라 거치 식물이 출현했다. 거치 식물의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속지 식물과는 다르게 시방이 없습니다. 시방이 존재하지 않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소나무 그리고 은행나무가 있다. 네, 거치 식물은 단순히 씨가 겉에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씨방이 존재하지 않는 식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시로는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들, 고생대 표준화석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면, 표준화석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삼엽충과 그 다음에 양치 식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사리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삼엽충과 그다음에 필석. 필석은 바다에 부유에 다니는 부유동물의 화석인데요. 이 화석의 모습을 보면 마치 돌판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석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갑주어, 마지막으로는 필석 이렇게 생겼어요. 필석. 필석입니다. 필석 화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방추충이 있는데요. 방추충은 유공충 목에 해당하는 동물. 얘는 단세포 동물이에요. 단세포 동물의 화석으로서 그 폐각 모양이 여러분들 혹시 실을 이렇게 싸놓는, 실을 돌돌 말아놓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걔를 방추라고 부르거든요. 방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실을 돌돌돌 말아서 쓰는데 이와 같은 방추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방추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화석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방추처럼 생겼죠? 네. 이 네 가지가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생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생대의 기간은요, 고생대가 끝나는 시점인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약 6,600만 년 전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중생대 때의 기후를 보면, 자, 중생대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특징입니다. 앞서 살펴본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와는 다르게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어서 중생대 때의 환경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바로 판게아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하튼 초대륙의 분리로 인해서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륙 분포의 변화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뭉쳐져 있던 대륙들이 이동하면서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변화되게 되겠죠. 이러면서 만들어진 바다들이 바로 대서양과 인도양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판기와가 분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분리된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를 보면 판기와 분리로 인해서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여서 기후가 온난해지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결과를 보면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해안선의 증가를, 해안선 길이의 증가를 될 수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판게아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만큼 육지가 바다와 닿는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선 길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해안선 길이의 증가는요. 여러분들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좀 좁게 그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대륙붕입니다. 대륙붕인데 해안선 길이가 증가하다 보니까 대륙붕의 면적이 증가하게 돼요. 그 결과 해양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양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중생대 때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중생대 때 살았던 생물들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물들이 번성했고 또 어떤 생물들이 출현했는지를 잘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물 보겠습니다. 중생대 바다에서는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는데요. 암모나이트 화석을 보면 이렇게 폐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팽이 껍질이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육지에 번성한 그리고 출현한 생물들을 보면 첫 번째로 파충류가 번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룡이 번성했다라고 할 수 있고 공룡은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가 출현했다. 네. 출현도 밑줄을 이렇게 그어줄게요. 공룡이 번성했고 파충류가 번성했고 포유류가 출현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 어떤 식물들이 사는지 보면 첫 번째로 거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생대 때 거시식물이 출현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거시식물이 중생대에 이르러서는 번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하게 돼요. 속시식물은 거시식물과는 다르게 씨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들,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식물들이 이제 속시식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생대 때 식물로는 거시식물이 번성했고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먼저 공룡이 있고요. 공룡 화석,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치식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철 같은 것들이 거치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생대를 대표한 표준 화석은 바로 시조새가 되겠습니다. 시조새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중생대 때 살았던 생물들 그리고 화석들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인 신생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러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힘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생대 보겠습니다. 기간은 중생대가 끝나는 시점인 약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리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생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생대 때 기후적인 특징을 보면 신생대 전기 때는요,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어요. 신생대 후기 때는 빙하기와 그다음에 간빙기가 반복되게 되는데요.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좀 따뜻했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빙하기와 간빙기가 신생대 후기 때 반복되어져 나타난다 라는 기후적인 특징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생대의 환경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중생대에 이어서 계속된 대륙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력 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보면 현재랑 비슷하죠? 더 깊게 보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더욱 넓어지게 되고요. 반면 태평양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데요. 알프스 산맥은 아프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만나면서,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두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적인 특징은 후기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져요. 당연히 빙하가 얼면 그만큼 바닷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어서요, 그 사이로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경적인 특징들 같이 잘 봐주세요. 자, 다음으로 신생대 때 살았던 생물들 보겠습니다. 먼저 동물을 볼 텐데요. 신생대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했습니다. 화폐석의 화석 사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화폐석은 우리가 앞에서 고생대 때 얘기했던 방추충과 마찬가지로 유공충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화석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동전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름이 화폐석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육지 보겠습니다. 육지에서는 포유류, 대표적인 예시로 매머드가 번성을 했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매머드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다음 식물 보겠습니다. 식물로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중생대 때 속시식물이 출현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속시식물이 신생대에 이르러서는 번성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 얘네가 속시식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화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머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생대 보겠습니다. 고생대의 기후와 환경적인 특징들. 먼저 고생대 때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나요? 바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고생대 후기 또는 말기 때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이면서 초대륙인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바로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 먼저 동물을 얘기해보면 어떤 게 있었죠? 삼엽충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류에 해당하는 갑주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물 보겠습니다. 어떤 식물이 번성했었나요? 바로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 원성했었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고생대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 중생대 보겠습니다. 먼저 중생대의 기후와 환경적인 특징 보면 기후와 관련해서 무엇이 없었다라고 썼나요? 바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죠.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무엇이 분리되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렇죠. 판게아가 분리되었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들 적어봤어요. 다음으로 중생대 때의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과 화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물로는 파충류에 해당하는 공룡 있겠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도 있겠죠.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시조새도 있겠습니다. 시조새까지 적어봤고 그 다음에 식물 어떤 식물이 원성했었나요? 바로 거치식물이 원성했죠. 자, 이렇게 중생대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신생대 첫 번째로 기후와 환경적인 특징을 정리해보면 기후와 관련해서 신생대 후기 때 무엇과 무엇이 반복되었다라고 했었죠? 바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특징과 관련해서는 수륙 분포가 언제와 비슷해졌다라고 했었나요? 바로 현재와 비슷해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과 화석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물로는 포유류에 해당하는 매머드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폐석이 있겠죠. 두 가지를 적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물, 어떤 식물이 원성했었나요? 바로 속시식물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모든 특징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까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